전문가와 한일 정상회담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이 일본 총리가 서울에 오는 게 12년 만이어서 이게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내일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큰 흐름에서 그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이죠. 전격적으로 징용공 해법을 내놨는데 예. 상당히 국내적으로 논란이 많았죠.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해법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2달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동안 중단되었던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미 관계도 조금 더 돈독해지고 한미일 삼각 협력 그런 관계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큰 흐름에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답방을 할 때 기시다 총리가 과연 한국에게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의 전향적인 조치에 얼마나 또 전향적인 사과를 할 것인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미래의 공통 이익에 조금 방점을 두고 그런 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사안별로 세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네. 먼저 강제동원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네네.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법을 처음으로 제시를 하면서 컵에 이제 물이 반쯤 찬 거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이 호응이 어느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 저희의 기대는 기시다 총리가 징용공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면은 그것만큼 더 바람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시다 총리도 국내 정치적인 제약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에서 그렇게 지분이 많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장 최대 계파는 자민당 내에서 전 아베 총리죠. 아베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베계는 지금 좀 한국에 대해서 너무 전향적인 어떤 그런 사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여론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한국에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또 사과를 갖다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호응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안보 협력이라든지 경제 협력 쪽으로 좀 이번 정상회담은 방점을 찍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여론의 그 어떤 그 현실 속에서 기시다 총리도 어떤 이 사과의 수준을 정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사과를 아예 안 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게 전혀 안 한다 그러면 또 한국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적절한 선을 좀 찾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방안으로 나왔던 것이지. 그러니까 200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선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예를 들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다시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 하면서 그 담화,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절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그냥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 이렇게 조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 그러면은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좀 진일보한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일본 총리가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렇게 좀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성의 있는 호응과 관련해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것이 일본이 외교청서에 역대 내각의 그 입장을 계승한다 이런 표현을 지난달에는 뺐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징용공이 아니라 이제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쉽다는 그런 국내 여론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의 그런 일본 내 여론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이런 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짚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고요, 확실히.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을 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실무선에서 꾸준히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사이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거 일거에 다 넘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안보 경제 협력의 방점을 찍고 나아가다 보면은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뢰가 형성된다면 이런 역사 문제도 조금 더 솔직하게 양국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길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그동안 상실했던 추동력을 지금 복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뭐 영어로는 모멘텀이라 그러죠. 이렇게 추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얻어내려 그러면은 오히려 추동력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래 어떤 공통의 협력의 방점을 찍고 네. 이런 문제들은 실무선에서 꾸준히 제기를 하되 이런 문제 때문에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래의 그런 협력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그래서 과거사만 볼 게 아니다. 이 부분을 뭐 우리 산업이나 정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익을 얻어내는 게 그게 좀 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양국이 공통의 이익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뭐 안보 이익, 뭐 경제 이익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보 이익 같은 경우에는 양국 모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뢰가 상실되다 보니까 공동으로 대응을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보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러면은 확실히 양국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겠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미일 사이에는 사실 T사라는 정보 뭐 공유 협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약정 같은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원활하게 가동이 되지 않고 한국은 미국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갖다가 받아보고 일본은 마찬가지로 또 미국을 통해서 한국의 정보를 받아보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지소미아도 복원이 되고 하니까 보다 본격적인 안보 협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경제 협력도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대이고 이런 이 공급망 재편 정책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또 신뢰가 상실되다 보니까 양국이 뭐 모두 상대방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고 제재를 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전격적으로 양국 모두 상대방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경제든 안보든 그런 이익이 창출돼서 국민들이 이거 정말로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제 이런 어떤 인식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이익이 또 창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연스럽게 좀 시간이 가다 보면은 좀 큰 흐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조금 성급하게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받아내는 데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도 물론 뭐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죠. 예. 일본이 이렇게 통렬하게 사죄를 한번 뭐 언제 했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하지만은 역시 이 이익을 조금 더 앞에 놓고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입니다. 네네. 일본은 올해 안에 방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고 이게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일단 그 오염수 방류 문제는요. IAEA라 그러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관장을 하면서 거기서 지금 뭐 철저하게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바로 이웃 국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AEA 어떤 검증 조사와는 별도로 양국이 공동 검증단을 발족시키자. 뭐 이런 의견을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제시를 했고요. 야당도 그런 의견이었었고 윤석열 정부 역시 그렇다면은 정말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과 한국 그러니까 양국 한국과 일본의
어떤 공통된 양자만의 공동 검증 기구를 발족시켜서 철저하게 검증하자라는 의견을 일본에게 제시를 갖다 했고 네. 일본 역시 기시다 내각 역시 이런 한국의 제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호응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분명히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제 판단에는 기시다 총리가 동의를 해서 양국 사이의 양자 사이의 어떤 그 공동 검증단이 발족이 될 것 같고 이것은 뭐 일본이 상당히 한국을 배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한국과만은 별도로 양자 기구를 발족하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일본이 한국을 배려한 어떤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안보 문제도 다뤄보면요. 네. 한미일 안보협력 말씀을 하셨는데 한미 동맹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일본까지 동맹으로서 좀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우려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위협 비행 사건 이런 게 또 재발하지 않을 수 있겠냐 네.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2018년 위협 비행은 아마도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위협 비행한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건은 사실 조금 더 전말을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의 주장은요. 네. 물론 위협 비행이 있었던 건 맞는데 먼저 한국 해군에서 이게 이제 사격 통제 레이더라 그러죠. 이걸로 먼저 일본의 함대를 그 조사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격을 하려고 조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레이더로. 만약에 그게 먼저 정말로 발생했던 사건이라면은 일본 측에서도 분명히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한국의 지금 아직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가 먼저 사격 통제 레이더로 조사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조준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입장인데 네. 이거는 조금 더 사건의 어떤 전말을 더 조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사건이 왜 발생했냐면은요. 결국은 양국 사이에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신뢰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양국이 지금 정보 공유도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에서 한미일 그 공동 그 뭐 훈련도 지금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은 신뢰가 구축이 될 것이고 신뢰가 구축이 되다 보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가 있어야지 협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협력을 하다 보면은 신뢰가 발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고 물론 이제 사건의 전말을 갖다가 조사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한다면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과 중국, 일본 이렇게 삼국 협의체가 지금 한미일 북중로 구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게 올해 안에 또 네, 열리는 방향으로 네, 조율 중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 한국과 중국, 일본, 한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는 이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그런 어떤 외교 기제가 있어요. 2008년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 그러니까 매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각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이 정상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호스트가 돼서요. 네. 근데 이게 쭉 개최가 되다가 아마 2년 동안인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개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19년에 완전히 중단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중단이 돼버린 상황인데 만약에 재개를 한다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한국이 호스트, 한국이 개최하는 순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아마 하반기에 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이 한국이 작년 12월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선보였는데 이게 이제 뭐 미국과의 전략적인 어떤 공조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전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은 중국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배려의 일환으로서 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가동하겠다, 적극 활용하겠다, 한중일 협력을 도모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금년 하반기쯤에 개최가 된다면은 지금 양자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3자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중국과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좀 사안별로 내일 한일 정상회담을 전망을 해봤는데요. 지난 3월에 있었던 한일 회담 이게 굴욕 외교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내일 이제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좀 어떻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네. 내일 그 한일 정상회담 교수님께서 좀 추가로 기대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시다 총리가 그 증영공 강제 동원이 있었고 이 부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은 참 어떤 카타르시스와 같은 국민들을 상당히 만족시킬 텐데 그거를 그런 어떤 발언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현실을 조금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안보 협력 말씀드렸고 경제 협력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게 이제 좀 이 관계가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갖다가 지금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한 양국의 기금 조성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명칭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양 정부 사이에 기금 조성을 해서 양국에서의 어떤 미래 세대의 교류를 활성화하자 이런 어떤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합의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거는 지난번 합의된 내용이랑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난번 일본에서 개최된 3월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뭐 미래 세대 뭐 파트너십 기금이라는 것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이 뭐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일본 기업이 한 10억 정도 출연을 해서 만들기로 한 공동 기금이고 이번에 만들기로 한 기금은 아마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기금이고 미래 세대의 협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외에도 뭐 만약에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뭐 첨단 기술, 첨단 과학 이런 쪽에 합의가 나온다면은 이것 역시 어떤 미래 관계를 위한 것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